특검이 검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그 영장에 수사팀이 김 씨를 기소하려는 것을 부당하게 막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의 윗선이 직권을 남용해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를 무마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에 나와 수사팀 의견을 따랐다고 했는데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박성재 전 장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다음 취임하기 전에 이 김건희 관련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라는 게 검찰 내부의 진술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인사청문회 나왔을 때 나는 언론에서 보는 게 다다 뭐 이 정도로 얘기했었는데 이건 완전히 여기 위배되잖아요. 이건 뭐 굉장한 혐의가 될 텐데. 당시 수사팀 평검사들이 진술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박성재 그냥 심우정 전 총장은 이제 종합특검팀에서 언제 부르냐면 저한테는 이제 그냥 6월 말에 부를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평검사들이 진술했다 보니까 심우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니 그 내부의 그 지휘 라인 안에서 나온 얘기니까. 네네네. 박성재도 빼박 아니에요 이러면? 빼박이죠. 네. 이 상황이 여러분 다 기억해 보시면 박성재가 취임하기 직전 상황과 심우정 총장이 당시에 어떤 보였던 모습. 그러니까 이원석 전 총장이 있을 때이죠. 김건희를 수사하려고 했던 그 지휘 라인들이 다 바뀌는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모두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김건희를 봐주기 위해서 검찰청이 우리가 당시에 무슨 로펌처럼 활동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검찰 내부에서 진술이 이미 나왔다. 네, 맞습니다. 빼박인데. 그리고 어제 이창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그리고 당시에 반부패 2부장이었던 최재훈 등이 지금 계속 소환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은 지금 뭐 수사 보고서를 사후에 이제 바꿨다 수정을 했다. 그 의혹이 있죠. 그게 이제 언론 브리핑 이후에 기자들의 지적에 의해서 바꿨다는 건데 기자들의 지적이 있다고 해서 수사 보고서를 수정을 안 하거든요. 저도 이제 검찰 출입 생활을 좀 해봤지만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해명하는 경우. 기사 보고 바꿨다. 네. 기자들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지적했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 보고서가 아무리 객관성을 유지해가지고 쓴 보고서라고 할지라도 기자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바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경우도 없고 뭔가 포착한 게 있으니까 가능한 그러니까 일 이 아닐까? 시기가 이제 미스터 김한빵이 김건희한테 연락을 받았던 그 시기랑 또 겹치거든요. 김한빵과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박성재에게 직속으로 이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게 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연결이 되면 이제 줄줄이 사탕이 되는 거죠. 네. 왜 그 타이밍에 이창수도 새롭게 중앙지검장이 됐었던 거고 그 앞에 있었던 송경호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원석 전 총장 당시에 있었던 그 인물들은 어떤 형태로든 김건희에 대한 뭐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거기에 김건희가 화를 냈다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원석 전 총장은 그 날아가고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초간의 침묵으로 약간 삐졌다 정도를 표현했던 그 상황. 그러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창수 전 지검장인데 때마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즈음하고 맞물리게 된다면 이미 동시다발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 아니냐. 맞습니다. 사전에 이미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게 이제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반부패 2부장 최재훈은요? 어떠한 지시나 외압도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최재훈 부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합류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했을 때. 그래서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건 당연히 몰랐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수사했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이구나를 감지해서 초반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판단을 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종합특검팀에서 이제는 최재훈 당시 이제 반부패 2부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재훈 부장검사도 이제 이미 평검사들이 진술을 해버린 상황에서 본인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이야기만 쭉 풀어보자면. 어찌됐건 검찰 내에서는 혐의가 있다. 그리고 뭐 이게 뭐 통정매매면 12시에 만나요. 뭐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황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소위 말하는 출장조사, 콜검 뭐 이 얘기 나오기 전에 이미 뭐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온 이후에 이 콜검 조사하고 이거 무혐의로 퉁쳐버린 건데 그 과정 속에
언제 뭐 부임을 했건 어느 지위에 있었건 검찰 내부 라인에서 이 내용을 모르지 않았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검사들이 진술을 했다고 하면 네.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모두. 다 알겠죠.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 우리가 사실 그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시간이 지나고 사실관계가 하나둘씩 밝혀지면 네.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그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더 골 때린 사건은 이런 거였어요. 박성재가 검찰총장 취임을 하기도 전인데 이미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취임하기도 전인데 검찰총장 보고를 받았다는 거야. 이거 엄청난 불법이거든요. 검찰총장으로부터 취임도 하기 전에 보고를 받아? 네, 검찰총장 취임 전부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취임 전부터 또 김건희한테 보고했다는 썰도 그렇죠. 있죠. 박성재 휴대폰에 김건희가 김안방이라고 저장되어 있잖아요. 안방 많이. 그러니까 그 정도면 안방. 이미 엄청나게 많은 서로 정보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아마 지침까지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요. 이 전체 큰 얼개로 보면 박성재가 이원석한테 지시해가지고 그때는 이원석도 패싱했었잖아. 그렇죠. 이창수한테 갔잖아요. 해가지고 그 중앙지검의 검사놈들 저기 나오는 최재훈 등이 지금 그때 김건희의 혐의를 아예 까주면서 이제 봐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특검 수사 받으러 가면서 한 말이 윤석열, 김건희 등의 윗선의 검찰 사건 무마 의혹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지금 특검이 해야 될 일은 네. 나는 피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최재훈 입장에서는 저럴 수 있지. 네. 예. 난 시킨 대로 했다. 그런 맥락이 좀 가깝고요. 근데 지금 이게 그 다음 거 한번 보시면 취임하기 전이에요 이게. 이원석이가 장관에게 보고했다면서 도이치 수사 보고서를 지금 그러니까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로는 기소가 어려우나 김건희 대면 조사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종 처분 내리기가 어렵다. 여기까지가 지금 그 대검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보고서가 있는 거고 요거를 취임도 하기 전에 박성재가 받아봤다는 거잖아요. 자, 박성재 이제 청문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정도다. 내용 파악은 이게 거짓말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뭐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반대를 해도 윤석열이 임명할 거였고 사실은 박성재는 지금 흐름으로 보면 김건희가 임명한 게 맞아 그렇죠. 보이고 예. 그러니까 김건희 수사를 막기 위해서 수적으로 부리기 위해서 이 역대급 딸랑이 박성재를 지금 장관에 앉히는 요식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 내부의 수사 보고서를 딱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윤석열 멘탈은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임명될 건데 뭐 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거나 법무부 장관 이런 거나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성재를 픽한 사람도 김건희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취임하고요. 박성재가 검찰 지휘부를 전격 교체하는데 박성재가 교체했겠어요 저게? 근데 저는 조금 좀 황당한 게 그 이원석 검찰총장도 똑같은 놈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더 친할 뿐이지 하는 짓은 검찰 다 망가뜨리고 이제 우리 준성이가 뭐 하면서 이제 뭐 탄핵 못하게 하고 뭐 했던 것 검사 비리를 다 이제 은폐했던 거는 이원석도 가장 그 심우정보다 이제 못지 않은데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좀 높은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다. 높기는 무슨?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쟤네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완전히 선한 그건 사람이야. 아니죠. 이것도 버려야 되고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대통령 포함해서 완벽한 존재는 없어요. 그게 이제 완벽해지는 과정이 가까운데 결국에는 끝까지 완벽해지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왜? 다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쟤네들은 기본적으로 정권을 잡으면 김건희 같은 사람들의 이익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시스템은 뭐 임명하기도 전에도 이미 뭐 저번에 한번 보세요.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어떻게 되고 가나? 왜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어? 김명수 전 대법원 사건 2년 넘었는데 왜 방치되고 있어? 검찰 상황 분석, 보안, 요. 중앙지검, 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 종작 전격 지시인지 중앙지검 일체장 수사팀 구성 보고한 게 사실인지 확인 필요함. 요거는 임세현 잘하는데요.
목소리 톤 때문에 김건희 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재가 왜 이제 전화기에다가 그 김건희 안방마님이라고 해놨냐면 제 추정으로는 내가 쇳내기 때문에 마당새죠. 내가 쇳내기 때문에를 마님의 의미로서 안방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방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 전송한 이유 무엇입니까? 중요한 거부합니다. 증인이 발송한 이 텔레그램 메시지에 의할 때 증인은 전 영부인인 김정숙,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전 대법원장 김명수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생각한 이유 무엇입니까? 중요한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피의자인 소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박성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 있습니까? 중요한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과도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실 있습니까? 중요한 거부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828번 2024년 5월 13일 발신 텔레그램 메시지와 포렌식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 의하면 2024년 5월 13일 20시 36분경 증인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건 내역이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전화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중요한 거부하겠습니다. 3-2, 3-3 생략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증인 위와 같이 전화를 한 후에 2024년 5월 13일 피고인에게 네이버 링크를 전송하였습니다. 이 링크를 확인한 결과 채널A 보도기사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표를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증인 이러한 기사를 피고인에게 전송한 이유 무엇입니까? 중요한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전송한 메시지나 기사 링크를 윤석열에게도 전달하거나 보여준 사실 있습니까? 중요한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이와 같은 기사 링크를 보낸 이유는 증인이 피고인과 통화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의 거취나 인사에 대하여 논의하였기 때문 아닌가요? 중요한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위 메시지를 보내고 13분 뒤에 피고인에게 다시 넵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당시 증인은 어떤 이유에서 넵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인가요? 중요한 거부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828번 텔레그램 메시지 중 2024년 5월 15일 발신한 메시지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2024년 5월 15일 4시 1분경에 피고인에게 2024년 5월 13일 단행된 대검 검사급 인사에 대한 텔레그램 메시지 전송한 사실 있으시죠? 중요한 거부하겠습니다. 2024년 5월 검찰 인사의 경우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단행된 첫 검찰 인사였는데 당시 증인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대해 보고받거나 그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2024년 5월 대검 검사급 인사에 앞서 증인은 피고인에게 인사에 대한 증인의 의견 또는 희망사항을 전달한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2024년 5월 대검 검사급 인사에 앞서 증인은 윤석열에게 인사에 대한 증인의 의견이나 희망사항 전달한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증인이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위와 같은 글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이유 무엇입니까? 주원 거부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이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은 증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인가요? 주원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이 메시지 전송하면서 참고만 하세요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증인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검찰 인사의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것을 당부할 목적으로 이 내용 전송한 것 아닌가요? 주원 거부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인사 배경과 관련하여 용산이 이원석 총장의 문제를 거론하며 총장으로 하여금 4월 말이나 5월 초에 사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총장이 거부하고 계기기로 하면서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주원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와 같은 인사 배경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솔직히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요. 주원 거부하겠습니다. 4-10번입니다. 증인은 검찰총장 이원석을 사퇴시키는 계획에 대하여 윤석열로부터 듣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윤석열에게 전달한 사실 있습니까? 주원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고 약 4시간 40분 뒤 2024년 5월 15일 8시 44분경 윤석열의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증인이 전송한 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이는 증인이 전송한 것인가요? 아니면 윤석열이 전송한 것인가요? 주원 거부하겠습니다. 4-12 생략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전송한 후에 피고인이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주원 거부하겠습니다. 4-14번입니다. 2024년 5월 13일 대검 검사급 검찰 인사는 결국 증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요?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와 같은 권한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허울을 쓰고 내란을 일으킨 2024년 12월 3일 밤 자신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을 헌법 수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안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윤석열이 이른바 2분 국무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나간 뒤 참석자 명단을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입니다. 이날 국무회의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은 물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법률적 요건을 철저히 결여한 불법적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던 피고인은 그럼에도 사후적으로 합법의 외양을 갖추어 국민을 기망할 수 있도록 법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법무부 실무진에 지시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이른바 안가 모임에 앞서 보고받았습니다.
내란의 사후 정당화를 위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세탁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둘째, 성공한 내란을 위하여 반대 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 물적 기반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른바 2분 국무회의가 끝나자 신속히 과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출국 금지팀을 비상대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조치하면서 간부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파악하고 곧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란은 비상계엄 선포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항하는 반대 세력의 물리적 격리와 사법 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격리를 위해서는 도피를 차단하고 체포하여 수용하고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정치인과 시민, 학생 등의 출국을 통제하면서 체포 구금하여 조기에 제압하고 나아가 탄압과 공포에 기반한 법적 실행력으로 지속되고 증대할 저항 세력을 억제함으로써 내란의 성공을 공고히 하려는 사전 조치였음이 명백합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을 통해 법 집행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무부를 하루아침에 내란 집행기구로 불법 전환하여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인적 물적으로 뒷받침할 만반의 채비를 갖춘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 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권 보호에 충실해야 할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적인 내란 행위에 강제로 동원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셋째,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흔히 법 집행의 최후 보루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일반 국민은 물론 여타 어느 공직자보다 더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2024년 5월 3일 직후 5월 5일 김건희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성 청탁 메시지를 받고 그에 따라 수사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1일 신임검사 인관식에서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고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위해 일하는 기관도 아닙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특정 인물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김건희로부터 지시성 청탁 메시지를 수신한 7일 후 5월 13일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과의 협의도 없이 김건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고 교체된 지휘부는 검찰총장의 사전보고도 없이 검찰총장의 명령에 반하는 방식으로 김건희를 조사한 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결국 김건희가 의도한 수사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하위 공직자라 해도 이런 행동은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 집행의 최고 감독자라는 피고인이 앞장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외풍을 막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과 후배 검사들에게 태풍이 되어 검찰 기능을 파괴한 것입니다.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사인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게 사사로이 연락해 지시하거나 부탁할 법적 권한이 있을 리 없고 법무부 장관 또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후배 검사들에게 하던 언행과 달리 공적인 법 집행의 기준을 사적인 인연이나 권력의 향배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해왔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가담행위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넷째, 피고인은 위헌 위법한 행동에 대한 반성은커녕 갖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윤석열에 의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다음과 같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법무부 본연의 임무가 법과 원칙에 따른 법치주의의 실현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법치주의는 국가의 모든 권력 작용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권한 행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헌법 아래에 있다라는 찰스 휴즈 전 미국 연방대법원장의 말처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본질입니다. 그 법치주의 실현의 최전선에서 가장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입니다.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척결하고 국회 무력화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는 현장에 임해 있었습니다. 검사 경력 26년을 자랑하는 노련한 법조인으로서 윤석열로부터 설명받은 계엄의 사유가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을 만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피고인은 윤석열의 면전에서 장관직을 사퇴하거나 국무회의가 산회한 뒤 비상계엄의 불법 부당성을 공표했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헌정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저지해야 할 법적인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에게는 그럴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조태열이 강하게 반대할 때 피고인을 비롯한 누구도 이에 동조하거나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할 의사가 있었다면 조태열에 의탁하여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반대하거나 조태열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윤석열과 한독수가 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를 하더라도 찬성이 과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정당성 구비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대접견실에 대기하면서 최상목과 조태열이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윤석열에게 개진할 때 어떠한 동조나 부응하는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고 오히려 최상목과 조태열의 반대 발언에 비아냥대며 경제와 외교가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여 자신의 옆에 앉은 송미령에게 반대하는 발언을 하도록 제안하는 등 반대를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의 지시를 충실히 메모까지 합니다.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검사들이 검사 선서를 다시 읽고 검사의 직에 나서며 약속했던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이 새삼 강조한 검사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법무부의 영문 표기가 Ministry of Justice, 정의부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선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각별히 당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습니다.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같은 것은 피고인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과천 법무부 청사로 곧장 달려가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조목조목 지시하였습니다.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 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 지휘 감독 대상인 검찰총장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뿐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통화였음이 자명합니다.
검찰총장은 12월 5일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개시를 공표합니다. 12월 3일과 12월 5일의 차이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이 실패했느냐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표리부동이나 언행 불일치, 이중성이나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 행위일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주의 정부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법의 외피만 빌려 독재를 민주정인 양 정당화한 사례를 익히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를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인 노련한 법 기술자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고인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행에 옮긴 일련의 행위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행위입니다. 법을 내란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며 우리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일말의 반성조차 내보인 바 없습니다. 그 대신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라는 부끄럼과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